보석감정사 국가기술 자격 대비 보석학 일반의 수업을 하는 배채수입니다. 벌써 이제 6강이 시작이 됐고요. 여러분들 그 6번째 시간인 오늘 수업에서는 그 보석의 기본적인 검사 방법들에 대한 전체적인 순서들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순서 과정 중에서 보석학 일반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보석의 외관 검사부터 시작해서 뭐 굴절률을 검사하고 확대 검사를 하고 거기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기타 검사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는 게 전반적인 보석 감별의 수단도 되지만 보석학 일반의 배경이 되는 또 그런 지식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외관 검사나 여러분들 확대 검사 같은 경우는 전 시간인 그 내포물 검사에서도 일부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 특징들 그리고 나머지 검사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오늘 하나하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보석의 외관 검사는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석을 깨끗하게 닦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보석의 검사 방법 순서에서도 보석을 먼저 깨끗하게 닦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또 여러분들 그 보석 감정사 시험에서도 자주 질문하는 그 순서에 대한 문제여서 보석의 외관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보석을 깨끗하게 닦는다. 그리고 조명에 대한 부분은 이 보통 일반적인 일광과 비슷한 백색 광원을 사용하고요. 지금 이제 그림에 보입니다만 백색 광이 있고 약 10에서 15c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이 바탕이 희미한 백색 배경에다 보석을 올려놓고 정면에서 관찰한다.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페이스업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정면에서 관찰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 색깔을 쓸 때에는 이 우리나라 말에서는 주색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록색 그러면 녹색이 주가 되는 거고 황색이 보조색이에요. 그래서 황색감을 가진 녹색의 줄임말이 황록색이 되는 거고 영문으로 표현할 때는 그 약자의 대문자나 소문자냐에 따라서 이 어떤 색이 더 많이 들어간지 구별해 줍니다. 옐로우가 조금 들어가게 되면 Y는 소문자, 그린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린이 대문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잘 모르겠다 반반인 것 같다 그럼 둘 다 대문자 써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문으로 표현할 때 제가 한 번 수업 때 이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같은 종류의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들 뭐 예를 들면 블랙, 블루, 브라운 이렇게 됐을 때는 이 가장 좋은 색깔만 하나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블루가 가장 좋은 색깔이니까 B, 블랙은 BL, 브라운은 BR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린과 그레이 그럼 여러분들 짐작이 되시죠? 그린이 G, 그레이가 GR 그리고 퍼플과 핑크 그럼 퍼플이 P, 핑크가 PI 그리고 나머지는 옐로우면 Y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 약자로 표현을 해주면 색깔의 외관 검사를 쓰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투명도의 5가지는 우리가 한번 언급을 했었잖아요. 한번 쭉 보면서 빛이 100% 투과되게 되면 transparent, TP라고 얘기를 하고요. 글자가 보이잖아요. 거기다 STP는 빛이 한 75% 희미하게 글자가 보여지는 정도. semi transparent. 그래서 우리가 STP 이거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돼요. 투명, 아투명, 반투명, 불투명, 아반투명 이렇게 기억하거나 TP, STP, TL, STL, 오페이크 이렇게 기억하거나 TL 정도가 되게 되면 빛이 이제 절반 정도 투과돼서 글자는 보이지 않고요. 빛만 살짝 머금은 정도가 됐을 때 T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캐버션의 돔 부분들, 가운데 부분은 빛이 전혀 투과되지 않고 좀 얇은 부분에 가장자리만 빛이 투과되게 되면 STL.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페이크, 불투명은 빛이 전혀 투과되지 않는 상태. 5가지의 투명도. 그러니까 우리가 외관 검사를 하게 되면 일단 보석의 색을, 그다음에 보석의 투명도, 그리고 보석의 특수효과 이런 순서로 이제 기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석의 색상과 보석의 투명도만 잘 기재를 해도 일단 외관 검사에서는
이제 어려운 부분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색깔을 정확하게 판별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이제 굴절률. 이 굴절률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배우는 모든 보석들의 굴절률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굴절계라고 하는 감별 기구로 그 보석의 굴절률을 측정하면 이 세밀하게 측정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보석 감별 이 방법에서 또 자세히 이제 설명을 또 해주실 거지만 제가 좀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굴절계에서 굴절률을 지금 보여지는 그 굴절계 타입은 첫 번째 그림은 그 듀플렉스 2라고 하는 기종입니다. 그래서 이 굴절률을 볼 때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보는 게 이제 원칙이고요. 두 번째 보여지는 그 굴절계는 시마주 타입입니다. 그래서 눈을 좀 가까이 대고 보셔야 돼요. 그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안에 보석의 굴절률을 측정해서 그 보석의 종류를 찾아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녹색의 그 라인의 경계선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1.66 정도. 근데 저렇게 좀 라인이 선명하지 않고 어슴푸레하게 보여지는 건 일반적인 광원화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보기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다만 우리가 배우는 보석들의 굴절률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단색강이라고 하는 광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굴절률을 측정하게 되면 우측의 그림처럼 굉장히 선명한 라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보게 되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우리가 가늠해서 숫자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에서의 숫자를 기재한다 그러면 그냥 1.66 정도밖에 쓸 수가 없는데 두 번째 그림에서 보게 되면 1.662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단색광 필터를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봤던 듀플렉스 2 기종은 단색광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선명한 굴절률을 볼 수가 없고요. 대신 두 번째 시마주 타입의 굴절계는 단색광을 쓰지 않아도 얘처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굴절률을 볼 때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관찰해서 읽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굴절률을 측정할 때 복굴절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방법은 여러분들이 굴절계 앞에 놓여져 있는 편광 필터를 상하로 90도로 움직이면서 그 보여지는 명암의 경계선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판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광 필터 자체가 꼭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그 라인이 움직이게 되면 이 보석은 이중굴절 보석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 굴절계 위에다 보석을 올려놓고 검사했을 때 각각의 보석의 방향을 약 5번 정도 바꿔가면서 똑같이 검사합니다. 그 이유는 이중굴절 보석이라도 보석의 어느 한 방향에는 단굴절하는 광축 방향이 항상 존재를 하고요. 그런 광축이 한 개 들어가게 되면 일축성 보석, 광축이 2개 들어가면 이축성 보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일축성을 우리가 유니엑셀, 이축성을 바이엑셀이라는 이제 영문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편광 필터를 움직였을 때 얘가 안 움직인다고 해서 단굴절 보석이에요라고 단정하시면 안 돼요. 방향을 바꿔서 또 한번 측정하고 접안 렌즈, 편광 렌즈를 움직여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판별해 보면 최종적으로 이중굴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복굴절 여부는 우리가 그 보석에서 움직이는 그 폭을 찾게 되고요. 그 폭을 찾게 되면 얘 보석의 종류를 판별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복굴절 검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굴절률의 숫자가 한 개로 나왔을 때 단굴절 보석이라고 판별되는 보석 종류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던 황철석, 소달라이트, 가닛, 형석, 스피넬, 다이아몬드, 그 밖에 뭐 유리, 플라스틱 뭐 이 정도밖에 단굴절 보석이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이중굴절 보석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굴절계로 검사할 때 이중굴절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검사다라고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곡면이 있는 보석인 경우는 지금 여태까지 복굴절 여부를 확인했던 건 평평한 면이 있는 그 보석을 검사할 때 썼던 방법이었고요. 저렇게 이 캐버션 형태이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캐버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싱글 캐버션, 더블 캐버션, 강이 제일 잘 나 있는 캐버션의 상층부 부분을 그 굴절개 헤미실린더 위에다 거꾸로 뒤집어서 올려놓는 것과 비슷하겠죠. 올려놓고 뚜껑을 닫고 대신 그 앞에 있는 그 렌즈를 뺍니다. 렌즈를 빼는 이유는 그 안에 굴절액의 그림자를 가지고 굴절률을 대략적으로 판별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그 안에 봤었을 때 갑자기 어둡다가 확 밝아지거나 점점 어두워지면서 점점 밝아지거나 아니면 그냥 어둡다가 그냥 밝아지거나 이렇게 됐었을 때 어둡고 밝은 부분의 가장 중앙 부분을 대략적인 굴절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 그림자가 절반은 어둡고 절반은 하였을 때 그 가운데 부분을 여러분들이 숫자로 기록하게 되면 그게 그 보석의 대략적인 굴절률 수치가 되죠. 스폿법에서는 정확한 굴절률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굴절률을 알아내서 어떤 보석임을 판별하는데 보조적으로 증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대략적인 굴절률 측정 방법이고요. 그 스폿법의 방법에 있어서는 50대 50, 명멸법, 평균법이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굴절률을 검사하고 나면 편광기라고 하는 것은 보석의 단굴절, 이중굴절 여부를 좀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검사 기구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기구가 편광기라고 하는 기구고요. 두 개의 편광 필터가 상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 편광 필터를 어널라이저, 하부 편광 필터를 폴라라이저라고 얘기를 하고요. 항상 지금 내 시선은 이 모든 편광기 위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시는 거고 검사를 하기 전에 상부의 어널라이저를 돌려서 하부 쪽이 완전히 어둡게 보이게 합니다. 어둡게 보이게 한 다음에 하부 편광 필터 위에다 보석을 올려놓고 보석을 360도 돌려가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합니다. 돌려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이 어둡게 보인다 이러면 싱글 리플렉션, 단굴절 보석이라고 얘기하고요. 돌렸는데 아무런 변화 없이 환하게 보이게 되면 어그리게이트라고 얘기하는 잠정질, 우리가 주로 뭐 칼세돈이나 이런 보석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90도에서 0도에서 90도로 돌렸는데도 저렇게 환한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되면 잠정질, 처음에 봤던 어두운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되면 싱글 리플렉션, SR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돌렸는데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중굴절 보석이다 얘기하는데 물론 이렇게 어두웠다 밝았다고 해서 100% 이중굴절을 얘기하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이제 확인 검사를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완전히 어두운 상태는 단굴절이고요. 완전히 환한 상태는 잠정질입니다. 근데 이렇게 90도에서 0도로 바뀌었을 때 밝았다 어두웠다를 반복하게 되면 더블 리플렉션, 이중굴절인데 대신 이상복굴절도 변화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명암의 변화가 아니고 지금 화면에서 보면 뭐가 이렇게 막 어른거리거나 십자가 형태가 나타나거나 이런 좀 특이한 그런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애들 좀 변칙적인 이중굴절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 ADR 반응이 나타내는 보석의 본질은 단굴절입니다. 그러니까 ADR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굴절 보석인데 편광기에서 꼭 이중굴절 비슷하게 현상이 나타나네. Anomalous Double Reflection, 변칙적인 이중굴절의 모습을 띠고 나타나네. 그래서 AD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면 명멸이 아니고 무슨 밴딩이 지나가거나 무슨 뭐 검은색의 줄무늬가 나타나거나 이러면 ADR, 이상 복굴절이다. 그래서 편광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네 가지였죠. SR, ADR, DR, AGG. 순서대로 해볼까요? 어둡게 보여줬을 때 SR, 환하게 보면 AGG, 명멸하면 DR,
저렇게 음역의 선들이 나타나면 ADR.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간기에 대한 내용은 그 정도를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ADR 반응이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보석 같은 경우는 합성 스피넬, 그다음에 뭐 적색의 가닛 종류, 뭐 때로는 다이아몬드도 저런 ADR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다 단굴절 보석입니다. 그런 단굴절 보석이 편간기에서 저렇게 특이한 그런 흔적들을 나타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석의 종류를 판별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다음은 이제 이색경이라고 하는 검사 기구입니다. 이색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색성이라고 하는 걸 검사하게 되는데 이 이색경으로 검사하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석이 이중굴절 보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석의 색깔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보석이 투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의 전제 조건에서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이색경으로 검사하지 않는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일단 첫 번째 보석이 이중굴절 보석이어야 되고, 두 번째 보석에 색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보석이 투명해야 됩니다. 물론 한 STP 정도까지는 검사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TP가 맞겠죠. 그래서 이색경이라고 하는 감별기구로 보게 되면 그 안에 보여지는 이 유리창문, 두 개의 유리창문을 통해서 색이 분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때로는 이색성, 때로는 삼색성까지도 검사 결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 우리가 그 이중굴절 보석이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색경이라고 하는 기구는 아주 어떤 보석임을 확신하는 그런 결정적인 검사 기구는 아니고요. 다른 검사 기구를 보조하는 그런 이제 검사 기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대 검사. 사실 이 확대 검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확대 검사는 다이아몬드 감정법에서도 이 조명에 대한 부분들 아마 이제 언급이 될 수 있고요. 또 보석 감별론에서도 이 확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조명에 대한 부분까지도 자세히 언급을 하는데 우리 시간에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확대 검사라고 하는 것은 루프라고 하는 그 휴대용 확대경, 때로는 현미경을 이용해서 배율을 확대시켜서 보석의 내포물을 관찰하는 거고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현미경은 쌍안 현미경입니다. 우리 눈에 닿는 부분에 렌즈가 두 개 있는, 접안 렌즈가 두 개 있는 쌍안 렌즈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실이나 연구실 같은 데 보면 싱글 라인으로 된 싱글 렌즈로 검사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 우리 이제 양쪽 눈으로 내포물을 검사하는데 우리 눈과 닿는 그 렌즈를 우리가 접안 렌즈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면 그 조명 쪽과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렌즈가 대물 렌즈입니다. 그래서 보통 접안 렌즈는 10배에서 15배짜리를 사용하게 되고요. 대물 렌즈는 보통 4배에서 6배 정도를 사용해요. 근데 이 접안 렌즈가 10배짜리면 대물 렌즈를 보통 6배짜리를 쓰고요. 접안 렌즈가 15배짜리면 대물 렌즈를 한 4배짜리를 씁니다. 그래서 최대 배율은 여러분들이 곱하시면 돼요. 접안 렌즈와 대물 렌즈를 곱하면 이 현미경으로 최고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렌즈다. 통상 보석학적 현미경에서는 60배 배율의 그 현미경을 사용하고요. 더블러라고 하는 기구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이제 대물 렌즈에다가 같이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120배까지도 우리가 확대해서 검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확대 검사는 그 보석의 표면 상태, 연마 상태, 또 내부의 구조, 내포물, 그 내포물을 통해서 산지, 처리 유무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판단하는 게 확대 검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검사 방법보다도 보석의 진부 판별과 종류 판별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검사 기구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과 그 보여지는 그 현상에 대한 이해가 제일 많이 필요한 게 확대 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여지는 게 바로 그 다크 필드 인클루전, 이 이제 루미네센스라고 하는 그 암시야 조명입니다. 이 암시야 조명은 이 광원이 바로 올라오지 않고요.
그 광원이 올라오는 부분에다 차폐판을 설치해서 측면 쪽으로 광원이 올라오게 하는, 이 측면 쪽에서 빛이 올라와서 보석의 내포물이 좀 밝게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암시야 조명은 이 보석의 아주 미세한 내포물을 관찰할 때 가장 용이하게 잘 쓰는 그런 암시야 조명이 되겠고요. 주로 다이아몬드 감정을 할 때 이 암시야 조명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조명 상태, 그림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봐주세요. 차폐판을 통해서 빛이 다이렉트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사이드에서 측면 빛으로 해서 보석의 내포물을 보게 되면 내포물이 더 밝아 보이는 그런 조명이 되겠습니다. 명시야 조명은 다이렉트로 보석에다가 이 빛을 비춰서 내포물을 관찰하는 그런 조명을 명시야 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뭐 커브드 라인이라든지 릴리프가 낮은, 그러니까 릴리프가 낮다라는 것은 선명도가 굉장히 약한 내포물들을 볼 때 얘를 써요. 그러니까 그만큼 빛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좀 희미한 내포물들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시야 조명은 유색 보석의 아주 희미한 그런 곡선상의 조직이나 또 희미한 릴리프를 가진 내포물을 가진 그런 이 내포물을 관찰할 때 이런 명시야 조명으로 이 내포물을 관찰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투상 조명은 말 그대로 위에서 비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석을 투과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조명이 비춰지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석이 투과되는 게 아니고 보석의 표면에 빛이 반사되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 불투명한 보석의 겉모습의 특징을 환하게 볼 때 보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불빛을 비춰서 표면 상태를 좀 자세히 관찰하는 게 바로 투상 조명입니다. 우리가 그 이제 불투명한 보석 또는 미세한 침상 관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타 보석 같은 경우나 뭐 이런 보석들일 때 그 침상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표면의 조직들을 볼 때 이제 쓸 수도 있고요. 또 외관에 어떤 특별한 특징들이 있는 거의 대부분의 비투명한 보석들은 다 두상 조명을 이용해서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투명한 보석을 암시야 조명이나 명시야 조명으로 보면 하나도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빛이 투과되지 않으니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투명도가 떨어지는 보석의 종류들은 전부 다 이런 두산 조명을 이용해서 확대해서 검사한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조명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확대 검사를 통해서 내포물을 찾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굉장히 손쉽게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지금 보여지는 그림은 자외선 형광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자외선 형광기는 그 장파와 단파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단파가 280에서 315, 장파가 315에서 380 이렇게 갈라져 있고, 중파가 이제 그 사이가 되겠죠. 315에서 이제 315에서 뭐 380이 이 장파가 되니까, 그 단파와 장파 사이의 중파는 우리가 광원으로 쓰지는 않아요. 그냥 이론적으로 구별할 때만 보통 사용을 해서 가끔 이론 시험 문제에 장파와 단파의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검사할 때는 단파, 장파, 그러니까 이제 단파 같은 경우는 short wave SW, 장파 같은 경우는 long wave LW. 그래서 버튼에 SW, LW 써 있게 되면 단파, 장파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검사하시면 되고요. 자외선 검사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 광원을 켜지 않고요. 보석을 깊숙하게 집어넣고 광원을 킨 다음에 직접 광원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게끔 뭐 고글을 쓰거나 보이지 않는 차폐판을 이용해서 보석의 색깔을 보고 형광 반응을 검사하는 게 자외선 검사 반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외선 검사 반응도 정말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결정적인 보석의 검사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천연 루비와 합성 루비를 구별할 때 자외선의 형광 반응을 가지고 형광 반응이 강렬하면 합성, 형광 반응이 약하면 천연, 이렇게 구별할 정도의 보석 이 감별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석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꼭 형광 반응이 강하다고 해서, 특히 미얀마산 루비 같은 경우는 형광 반응이 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응의 여부를 자외선 형광 반응만 가지고 진부 판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적인 감별의 수단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감정사 실기 시험을 볼 때에도 자외선 형광 반응의 유무를 기록하게 되어져 있죠.
이번의 그림은 바로 이 분광기라고 하는 감별 기구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이 분광기를 통해서 그 보석의 스펙트럼을 검사하고요. 그 스펙트럼의 특징에 따라서 보석의 진부 판별, 보석의 처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스펙트로스코프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직접 손으로 들고 보는 핸드스코프가 있고요. 지금 우리 그 그림에서 보여지고 있는 장착되어 있는 저런 스코프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기구들 중에서 가장 좀 사용하기 까다로운 그런 기구가 바로 이 스펙트로스코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조리개 조절의 어떤 노하우에 따라서 그 보여지는 그 흡수 밴드나 라인이나 컷오프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그 하부 쪽에 보여지는 이 조리개를 조절해서 그 위에다가 보석을 올려놓고 빛이 통과되는 걸 바로 이 스펙트로스코프를 통해서 밴드를 보게 됩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외부 반사법, 표면에 반사시켜서 검사하는 비투명한 보석들일 때 이런 검사 방법을 사용을 해요. 보통 투과할 때는 빛이 투과가 돼서 나오는 걸 이제 투과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외부 반사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부 반사법은 사실 투명한 보석일 때 대신 빛이 반사돼서 나오는 것들인데 이 크기가 좀 작은 보석들 대신 명도가 좀 밝은 그런 예를 들면 뭐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들이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내부 반사를 통해서 볼 수도 있는데 거의 많이 쓰는 검사 방법은 두 가지라고 이해해 두시면 돼요. 투과법과 외부 반사법이다. 스펙트럼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 400나노미터부터 보통 700나노미터의 이제 스케일의 숫자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400나노미터 쪽이 바로 보라색 영역, 청색 영역들이고 700나노미터 쪽이 적색의 영역이에요. 근데 여기에 검은색의 그런 이 라인들이 나타나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두툼하게 나타나면 우리가 이제 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주 얇게 나타나게 되면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딱 단절되게 시커멓게 나오게 되면 컷오프 라인, 컷오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찾는 거예요. 컷오프를 찾거나 라인을 찾거나 밴드를 찾거나. 이 세 가지가 흡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다. 그래서 이 특징들만 잘 찾아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손쉽게 보석의 진부 판별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게 바로 이 스펙트럼이 되고요. 주요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 다이드 그린 칼세도니, 염색 칼세도니 같은 경우는 지금 적색의 영역 7000 쪽에 700쪽에 흡수선이 두 줄로 이렇게 보이죠. 645, 670. 이거는 왜 이렇게 두 줄이 나오냐면 크롬 라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염색 녹색 칼세도니를 빼놓고 염색자가 붙은 보석들은 적색의 영역에 되게 넓은 밴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염색 녹색 비치 같은 경우는 약 650에서 670, 640에서 670의 넓은 밴드가 나오거든요. 이게 염색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녹색 비치 같은 경우는 437나노미터, 그 다음에 630, 655, 690 나노미터의 흡수선이 나타납니다. 일명 또 437은 비치 라인이라 그래서 비치임을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스펙트럼 라인이에요. 다만 437은 굉장히 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화면에서도 보입니다만 그 보라색, 청색 계열이 어두운 계열이기 때문에 블랙의 그런 라인들이 나타나게 되면 찾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숙달된 사람일 때 저쪽 400쪽, 500쪽 라인들을 잘 찾아내고요. 우리가 조금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적색 영역 쪽이나 오렌지색 쪽이나 뭐 녹색 쪽 이런 쪽은 조금 그나마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알만다이트 같은 경우는 505, 525, 575. 뒤에 세 번째 자리 숫자는 조금씩 틀릴 수는 있습니다. 보통 알만다이트 가닛의 505, 525, 575는 여러분들 그 녹색 영역과 적색 각이 영역에서 이 세 줄의 흡수 밴드가 나타나는 걸 찾아내게 되면 알만다이트의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을 합니다. 사실 이런 스펙트럼들은 우리가 그 처리 유무, 그다음에 어떤 보석의 종류 유무를 판별하는데 확대 검사 이외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조금 나는 이게 사용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할 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연습을 나중에 실기할 때 하셔야 되겠고요.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밴드와 라인들이 있다. 그리고 스케일 조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그 염색, 녹색, 쿼츠. 염색한 보석은 제가 뭐가 나온다 그랬죠? 좀 두툼한, 그러니까 뭐 640에서 670, 뭐 650에서 670 숫자는 약간 틀려도 됩니다. 저쪽 6500 영역에 넓은 밴드가 나타나는 게 염색한 보석의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 645, 670에 배우는 염색 녹색 칼세도니는 크롬이라고 하는 발색 원소로 염색을 하기 때문에 크롬 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크롬이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은 역할을 합니다. 크롬이 발색 원소로 쓰인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녹색을 나타내거나 적색을 나타내는 발색 원소로도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게 되니까 그러면 염색 녹색 칼세도니와 염색 녹색 퀄츠는 분광기 검사하면 아주 쉽게 검사할 수 있네요. 맞습니다. 내포물을 검사하지 않아도 만약에 이 분광기를 통해서 이런 라인이나 밴드를 구별할 수 있으면 칼세도니와 퀄츠를 구별하는데 아주 손쉽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알만다이트가 아니면 여러분들 505, 525, 575 조금 이제 확연하게 이 밴드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밴드를 찾게 되면 알만다이트 가닛의 결정적인 흡수 스펙트럼이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비중 검사입니다. 이 비중은 우리가 어떤 물체의 무게와 섭씨 4도시 표준 대기압에서의 동일한 부피의 물의 무게와의 비율을 비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중을 측정하는 검사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물을 이용한 정수법이라고 하는 방법과 용액을 이용한 중액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정수법은 지금 여러분들 그 전자저울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전자저울에서 보석의 무게를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물속에서의 보석의 무게를 또 측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수법의 공식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공기 중의 무게 마이너스 물속의 무게 분의 공기 중의 무게. 이게 이제 정수법의 비중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공기 중의 무게가 12, 물속의 무게가 9인 경우에 이 보석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 정수법을 구하는 공식도 내가 알아야 되고 그 보석의 비중도 알아야 되잖아요.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문제입니다. 12-9분의 12니까 몇이 되죠? 4가 되잖아요. 비중이 4인 보석은 이제 루비, 사파이어, 커런덤이 됩니다. 실제로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신 이제 아주 어려운 비중 수치를 물어보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기 중의 무게 마이너스 물속의 무게분의 공기 중의 무게, 이게 정수법이고요. 대신 보석의 크기가 좀 커야 되고요. 다공성 보석들은 물을 흡수하거나 뭐 이러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사하기 좀 어려운데 보석의 크기가 또 너무 작게 되면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정 크기가 되는 것들로 우리가 정수법을 검사하죠.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공기 중의 무게가 7.002가 나오고 물속의 중량이 4.366이 나와요. 빼보니까 2.656. 그래서 반올림에서 2.66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보석 감별 자료를 통해서 2.66의 보석들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보석의 비중을 알 수 있습니다. 물속의 무게도 측정할 수 있는 지금 그림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가장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비중 측정 방법이 정수법이다. 유의사항은 저울을 수평으로 맞춰야 되고요. 기포가 각적 안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포가 들어가게 되면 물속의 무게가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이 바람막이 유리를 닫아서 완벽하게 바람의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무게를 측정해야 되고요. 보석이 뭐 너무 가볍게 되면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1캐럿이 안 되는 아주 작은 크기의 그런 보석들은 정수법으로 측정을 할 수 있지만
오차율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대충 우리가 이 검사할 수 있는 보석은 물속의 무게가 한 0.5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 1캐럿 이상은 돼야 그래도 조금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고요. 또 접합석은 두 개 다른 종류가 붙어 있으니까 비중 검사를 할 필요가 없겠죠. 유효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세팅이 돼 있게 되면 검사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나석인 상태, 이 로즈스톤일 때만 비중 검사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정수법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수법은 공기 중의 무게를 재고 물속의 무게를 재고 또 계산해야 되고 또 숫자가 잘 안 맞으면 다시 한번 해야 되고 굉장히 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에 중액법은 아주 세밀한 숫자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비중 측정을 할 때 아주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게 중액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이 비중 용액에다가 보통 비중 용액은 5개를 사용을 해요. 2.57, 2.62, 2.67, 3.05, 3.32. 편의상 지금 우리 그림은 2.67과 2.67에서 지금 보여지는 걸로만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위에 떠 있게 되면 2.67보다 가벼운 보석, 중간에 저렇게 현수하게 되면 2.67 정도 되는 거죠. 만약에 2.67에 가라앉으면 무거운 거죠. 그래서 2.67에 가라앉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5의 용액으로 가서 다시 검사하겠죠. 거기서 또 가라앉으면 3.32로 가겠죠. 거기서 뜨면 그러면 3.05에 가라앉고 3.32에 뜬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그 사이에 있는 보석이 그 사이에 있는 비중이 그 보석의 비중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시석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가 얘기했던 2.52, 2.57, 2.62, 2.67, 3.05의 중액이 비중이 잘 맞나를 항상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2.57에서 검사했다가 깨끗하게 닦았다고는 하지만 그 다음 용액으로 가게 되면 이 용액에서 묻었던 그 잔재물이 섞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비중 용액이 잘 맞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시석을 비중 용액에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마존화이트와 칼세도니는 왜 집어넣냐? 아마존화이트는 2.57보다 비중이 가벼우니까 그 2.57 용액에 뜰 거고요. 칼세도니는 비중이 한 2.60 되니까 가라앉을 거란 말이에요. 두 개를 넣어놓으면 두 개가 항상 뜨고 가라앉아 있으면 그 비중 용액이 대략적으로 2.57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2.62는 칼세도니가 아까 제가 2.6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콜츠는 2.65 정도가 되니까 2.62 용액에 뜨고 가라앉고 그래서 나머지 이 스톤들로 지시석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 중액이 잘 맞고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첼시 컬러 필터. 이 컬러 필터는 두 개의 젤라틴 필터로 구성이 돼 있어서 지금 컬러 필터를 보는 방법은 보석의 빛을 비추고 눈으로 봤다, 컬러 필터로 봤다, 눈으로 봤다, 컬러 필터로 봤었을 때 컬러 필터로 보여지는 색깔의 변이를 검사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크롬이나 코발트에 대한 반응이 아주 극렬해서 합성 에메랄드 같은 경우들을 딱 보게 되면 붉은색으로 보이죠. 크롬에 반응한다고 그랬어요. 또 합성 스피넬, 코발트로 처리한 그 합성 스피넬을 딱 보게 되면 굉장히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효과적으로 예전에는 천연 에메랄드와 합성 에메랄드를 구별할 때 이 컬러 필터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일명 첼시 컬러 필터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에메랄드 필터라고도 불렸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검사할 때 가장 많이 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반응 유무 가지고 이런 느낌의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스피넬 얘기했었죠. 청색의 스피넬을 그냥 봤었을 때는 저렇게 파란 색깔인데 컬러 필터로 보니까 빨갛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 코발트 성분에 의해서 붉은 색감을 컬러 필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합성 에메랄드. 합성 에메랄드에 들어가는 건 이제 크롬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크롬 성분이 컬러 필터로 보게 되면 붉게 보여지는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합성 에메랄드일 확률이 높답니다. 천연 에메랄드도 크롬 성분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합성 에메랄드만큼은 아니어도 붉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보조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정리하시면 조금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첼시 이 필터 반응 여부에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크리소프레이즈와 염색 녹색 칼세도니를 예로 들었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염색 녹색 칼세도니는 아까 여러분들이 스펙트로스코프 분광기라고 하는 감별 기구를 제가 설명할 때 크롬으로 염색이 돼서 645, 670에 크롬 라인이 나타났다. 기억나시죠? 그 크롬은 칼라 필터로 보게 되면 어떨까요? 붉은 색감을 가질 수 있죠. 그거에 비해서 크리소프레이즈는 붉은 색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성분 중에 크롬이나 코발트나 이런 성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같은 녹색, 물론 크리소프레이즈는 옐로우시 그린이라 노란 색감이 좀 많이 들어가는 보석이기는 하지만 보석을 자주 보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같은 전체적인 녹색의 보석이어서 굉장히 혼동됩니다. 그 이유가 두 개의 보석 다 굴절율을 측정하면 둘 다 1.53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지는데 그걸 칼라 필터를 통해서 아주 쉽게 저렇게 붉은색 반응을 나타나게 되면 염색, 녹색, 칼세도니 나타나지 않으면 크리소프레이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담금액 검사. 우리가 이 담금액 검사라고 하는 건 치맥 실험이라고 하는 이제 말로도 사용을 합니다. 투명한 얇은 그런 샬레라고 하는 그런 투명한 용기에다가 물 또는 메틸렌 아이오다이드, 오카메틸렌, 때로는 다른 용액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용액은 주로 물을 쓰는 건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어서 이 물을 사용하는 거고요. 내가 검사하고자 하는 보석과 비슷한 굴절률을 가진 용액을 넣으면 그 보석의 외관의 어떤 이 특징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측면에서 지금 보여지는 이 사진 보게 되면 하나는 빨갛고 하나는 투명하죠. 그러니까 접합석의 여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가 그 오늘 그 이제 말구 수업 그 보석의 형태 수업 시간 때 가닛 탑 더블릿이라고 하는 이중 접합 수업 설명을 한번 드렸잖아요. 측면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접합의 경계선을 이 가닛 탑 더블릿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접합 경계선보다는 얘처럼 가닛을 많이 넣은 애도 있지만 조금 넣은 애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뭐 다른 검사 방법을 이용한 게 훨씬 좋은데, 치맥 실험은 보석의 이 외관적 특징들을 아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아주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이중 접합석을 관찰하는데 효과적인 검사 방법이 되고요. 이 레드링 현상이라고 하는 건 그 가니탑 더블릿 보석을 뒤집어 놓고 빛을 비추게 되면 이 빨간색의 원형의 링이 나타난다 그래서 레드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레드링 효과가 나오는 보석은 접합석입니다. 가니탑 더블릿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레드링한 거 접합. 지금 보면 기포가 어떤 막에 딱 눌려져 있는 그런 느낌 드시죠? 접합석이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포가 어떤 한 면에 쭉 평면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입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딱 막혀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밀착돼서 보여질 때, 그러면 이거는 접합석의 흔적일 수 있겠다 의심하게 여러분들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럴 때 측면으로 검사해서 접합의 흔적을 찾아내게 되면 아주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 전도계. 이 열 전도계는 물론 이제 이렇게 좀 크기가 큰 것들, 요즘은 굉장히 펜슬 타입으로 나오는 열 전도계도 있습니다. 보석의 열 전도성을 체크해서 그 보석의 종류를 판별할 때 효과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열 전도계 테스터는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 유사석을 감별할 때 이 열 전도계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천연 다이아몬드는 이 다른 보석보다도 열 전도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램프 같은 데가 다이아몬드를 딱 떨어뜨려 놓으면 전구입니다. 그러면 그 전구의 열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엄청나게 뜨거워져요. 손으로 만지면 정말 손을 데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뜨거워지고 열 전도성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 성질을 이용해서 열 전도성을 직접
가장 많은 유사적으로 사용했던 게 이제 큐빅 지르코니아, 합성 큐빅 지르코니아라는 보석이 있었죠. 검사해 보면 다이아몬드에선 반응이 나타나고 큐빅 지르코니아에선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손쉽게 검사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다이아몬드 유사석에 지금 약간 어둡습니다만 큐빅 지르코니아, 뭐 가돌리늄 갈륨 가닛, 뭐 스트론튬 티타네이트, 야그. 이 야그라고 하는 건 이트륨 알루미늄 가닛을 얘기하는 거고요. 신세틱 스피넬, 그다음에 신세틱 사파이어, 뭐 이런 종들들. 다들 이 열 전도계로 테스트해 보면 100%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신 위험성이 따르는 거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열 전도계가 구입한 지 한 20년 됐다. 굉장히 오래된 열 전도계다 그러면 딱 한 가지 보석만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요즘 좀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합성 모이서나이트라고 하는 것은, 그 보석은 탄소 성분, 탄소 카보네이트 성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다이아몬드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감별기구로 보면 다이아몬드로 오작동을 할 우려가 있어서 요 근래 몇 년 전부터 만들어진 기구면 감별 가능하고요. 정말 한 20년 됐다. 이 기구는 모이서라이트만 주의하시면 돼요. 대신 나머지 보석은 무색의 다이아몬드를 모방한 보석은 열 전도기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열 반응 테스터는 이제 그 열을 직접 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 열 전도하고는 틀린 겁니다. 근데 이 열 반응 테스터기는 보석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검사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건 이 보석의 이 메꾼 부분을 폴리머로 메꾼 그런 빛입니다. 사실 그 수지 성분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는 조명을 잘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반사광으로 잘 측정해서 본 건데, 그냥 육안으로 보게 되면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보석들도 우리가 처리석이라고 얘기하고요. 때로는 FTI라고 하는 이제 특수 이 정밀 분석 기구를 통해서도 이 폴리머가 투입된 그런 비치들을 구별해냅니다. 왜냐하면 천연 비추와 이렇게 폴리머가 들어가 있는 비추와의 가격 차이는 정말 많이 납니다. 꼭 구별해야 되고요. 처리의 유무도 밝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화면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쉽게 보지만 실제로 검사했었을 때는 잘 보여지기 어려운 게 이 비추의 또 특징의 하나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 자, 첫 번째 그림은 지금 균열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근데 두 번째 그림은 오일 처리가 돼서 균열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 오일 처리 같은 경우는 캐나다 발사물이나 삼나무 오일 같은 걸 이용해서 진공 상태에서 오일을 집어넣습니다. 특히 캐나다 콜롬비아산 에메랄드 같은 경우에 이런 오일 처리를 많이 하는데요. 무색의 오일을 넣는 경우는 천연으로 인정해서 거래를 하고 있고요. 색깔이 들어가서 색을 향상시킨 경우는 처리석으로 구별해서 천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에메랄드가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오일 처리가 됐는데 오랜 시간 동안 착용하고 나면 그 오일이 날아가서 원래대로 막 뿌옇게 보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에메랄드의 또 단점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호박이나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열 반응 테스터를 해보게 되면 열로 이렇게 딱 집어서 냄새를 맡게 되면 이 플라스틱은 이제 플라스틱 타는 냄새, 되게 독한 냄새가 날 거고요. 호박 같은 경우는 수지 타는 냄새, 아무 냄새가 안 납니다. 낙엽 타는 냄새처럼 구수한 그런 냄새가 나서 아주 보이지 않는 부분에 살짝 대보고 냄새를 맡아보는 그런 검사가 있고요. 그 밖에 이제 화학약품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염산과 물을 사용해서 그 발포 검사 같은 것들을 해서, 특히 이제 탄산염 보석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분 중에 CO 성분이 들어가 있는 CaCO3의 칼사이트 탄산염 보석이라든지 MnCO3의 로도크로사이트라든지 뭐 이런 보석들을 염산에 발포하게 되니까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아세톤을 이용해서는 라피스 라줄리의 염색 유무를 확인할 때 아세톤을 면봉에다 살짝 묻혀서 닦아보게 되면 푸른색의 염료가 묻어나면 염색한
라피스 라줄리다. 이렇게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 뭐 질산을 이용해서는 우리가 흑진주를 이제 염색한 것들 검출해낼 때 질산을 이용해서 이제 검사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화학약품 검사는 검사가 굉장히 까다롭고 잘못하게 되면 조금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하는 걸 권장하지는 않고요. 이런 정도의 그 외에 검사 방법들이 있다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보여지는 사진은 로도크로사이트. 그다음에 가운데 사진이 말라카이트라고 하는 보석이고요. 그 다음이 바로 글자가 두 줄로 이렇게 보여지는 칼사이트라고 하는, 칼사이트 중에서도 이렇게 투명한 보석을 아이슬란드 스파라고 합니다. 변종명이에요. 얘네들 다 CO3가 들어가 있는 탄산염 보석이어서, 왜냐하면 그 로도크로사이트는 MnCO3, 그 말라카이트는 Cu2CO3, 또 이 방해석 같은 이 칼사이트는 CaCO3, 다 CO3가 들어갑니다. 염산으로 검사하면 막 부글부글 끓는 발포 검사고요. 지금 쉘이나 산호나 진주도 탄산염 보석이어서 염산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사실 피하는 게 맞습니다. 대신 이렇게 아세톤으로 검사하면 라피스 라줄리에서 이렇게 이 푸른색의 염료가 착색한 것들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좋은 검사. 이 좋은 검사는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유약을 칠하지 않은 백색의 도자기 판을 좋은 판이라고 얘기하고요. 유약을 칠하지 않은 백색의 도자기 판에 보석을 그었을 때 나타나는 분말의 색을 좋은 색이라고 합니다. 전제 조건은 좋은 판보다 보석의 경도가 낮아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판에 보석이 긁혀지면서 그 안에 색깔을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는 여러분들 컵 있죠. 컵의 뒷부분 보면 유약이 안 칠해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보석을 싹 그어보면 좋은 검사를 좀 미약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좋은 판 자체가 경도 7이기 때문에 7이 안 되는 보석들을 검사하면, 대표적으로 라피스 라줄리 같은 경우는 좋은 판에다 검사하면 청색으로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라피스 라줄리와 비슷한 소달라이트라고 하는 보석은 백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검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라피스 라줄리와 소달라이트를 구별할 수 있고요. 산호 같은 경우는 좋은 판에다 검사하면 백색이지만 모조석은 붉은색 나타나거든요. 그런 검사들. 또 가장 결정적으로 헤마타이트 같은 경우는 적철석. 이 좋은 판에다 그어보면 붉은색의 적색이 나오면 천연 헤마타이트, 흑색으로 나오면 모조 헤마틴, 이렇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검사는 일종의 경도 검사 실험이고요. 나타나는 분말의 색을 가지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보석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경도 검사는 육안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미경으로 확대한 상태에서 가급적 그 보석에서 가장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택해서 검사하는 게 맞고요. 경도 연필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경도 1의 탈크 활석부터 2 석고, 3 방해석, 4 형석, 5 인해석, 6 정장석, 7 펄츠, 8 토파즈, 9 커런덤, 루비 사파이어, 10 다이아몬드. 이런 연필들을 가지고 보석에다 검사해서 얘보다 경도가 높은지 낮은지의 유무를 확인하면 정확하게 보석의 경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보석에 상처를 낼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전체 보석의 외관 검사부터 이 경도 검사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한번 감별의 프로세스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석을 받게 되면 그 보석을 검사하기 위해서 뭐 먼저 하라고 그랬죠? 깨끗하게 닦는다. 보석을 깨끗하게 닦고 난 다음에는 그 외관 검사의 보석의 색과 보석의 투명도를 검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보석의 색깔과 투명도를 검사하고 그 밖에 보석에서 나타나는 특수 현상과 광택의 유무까지도 내가 확인하게 되면 전반적인 외관의 검사가 끝나죠. 근데 그런 외관 검사를 하면서 또 우리가 그 보석의 형태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잖아요. 라운드 형태인지 오발 형태인지 페이스티드 컷인지 캐보션 컷인지, 여기까지 하게 되면 외관의 검사가 끝나게 되고요. 외관 검사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확대 검사를 통해서 그 보석의 내포물과 그 보석의 내부적인 특징, 외부적인 특징을 검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보석의 굴절률을 측정해서 단굴절, 이중굴절 여부, 평간기를 검사해서 단굴절, 이중굴절, 잠정질, 이상 복굴절 유무를 확인해서 보석의 종류를 찾아내는 그런 검사를 하고요. 여기에 기본 조건이 되는 애들, 그러니까 이중굴절이고 색을 가지고 있고 투명한 보석이면 다색성 검사까지 또 하겠죠. 그래서 굴절률 검사, 평강성 검사, 이색형 검사를 통해서 이중굴절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정밀 확대 검사를 통해서 결정적인 내포물 특징들을 찾아냅니다. 사실 그 위에 10배 확대 검사는 루프를 통해서 간략하게 특징들을 찾아내는 검사고요. 이제 확대 검사 같은 경우는 최대 60배, 더블러를 사용하게 되면 120배까지 사용해서 정밀한 보석의 내포물, 내부 특징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선택적으로 평강성을 검사하고 형광성을 검사하고, 형광성 같은 경우도 제가 보조적인 감별 수단이라고 얘기했고요. 대신 분광성 같은 경우는 아주 결정적인 검사의 하나이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한 보석들, 뭐 염색석이나 비치거나 간이시거나 할 때 꼭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칼라 필터가 필요하거나 때로는 나석 상태에서 비중의 측정이 필요할 때에는 그 비중 검사까지 통해서 보석명을 결정하는 게 보석 감별의 로직입니다. 다만 여기서 얘기 안 했지만 UV 비저블 NIR이나 FTIR이나 XRF나 또 PL이나 라만 이런 이 특수 기자재는 최첨단 분석 장비를 이용해서 여태까지 얘기했던 검사 이외에 정말 한두 개 정도 확인이 안 될 때 사용해서 요즘은 보석의 종류를 판별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뭐 감정원에는 이런 뭐 액선 형광 분석기나 회절 분석기 같은 것들을 갖고 있어서 검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검사하는 수준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보석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검사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이제 5강이 끝났고요. 다음번 7강부터는 각각의 유색 보석의 특징에 대한 수업으로 진행하면서 이 각각의 보석의 그 내포물과 또 확대 검사 내용들, 그 밖의 특징들, 또 감별 방법들까지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강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